대체로 맑겠습니다. 지금 서울지방의 기온은 23.2도, 습도는 44%입니다. 지금까지 이성민이었습니다. KBS 제일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각 5시 5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6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침몰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를 인양하는 작업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오후 시작된 인양 작업은 거의 4시간이 넘게 걸렸는데요. 선체에 와이어를 설치해서 크레인으로 들어올린 섬세한 작업이었습니다. 침몰 13일 만에, 그리고 인양을 시작한 지 26분 만에 배는 선체 일부를 수면 위로 드러냈는데요. 그 모습은 말 그대로 처참했습니다. 대부분의 창문이 깨져 있고 선체 안에는 구명조끼가 뒹굴었습니다. 인양이 시작되니까 희생자를 찾기 위한 선내 수색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졌는데요. 아직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실종자 7명 중에서 오늘 3명의 실종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는데요. 일부 사망자 유해와 생존자들은 어제 인천공항으로 귀국했습니다. 살아남은 분들의 슬픔에도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보고 계십니다.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그리고 김용민 TV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BS 1라디오 또는 김용민 라이브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부다페스트 현지에서 허블레아니호 인양이 진행 중인데요. 추가적인 인양 상황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속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잠깐 인터뷰 시간에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 연결합니다. 대한애국당 입당설이 나돌고 있는데요. 홍 의원의 정확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속 인터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어서 뉴스 진품 가품 시간에는요, 진짜 가짜 뉴스들을 촘촘하게 따져보고 걸러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오늘의 정철훈 기자, 그리고 사단법인 평화나무의 뉴스 진실성 검증센터장 권지연 기자가 함께합니다. 어젯밤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의 별세 소식이었습니다. 향년 97세로 생을 마감했는데요. 김대중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연결해서 추모의 마음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네, 의원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빈소에서 나와서 네. 차 속에서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박지원 의원께서도 참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의원님도 임종 자리를 지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마지막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저는 불행히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 시간에 KBS 1TV 오늘 밤 김제동에 출연하고 있어가지고 바로 병원으로 가서 얘기만 들었습니다. 아, 방송 중에 비보를 접하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달에 이 김대중 대통령 장남 김홍일 전 의원 상종 당시 그때에도 이희호 여사께서 많이 위독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50일 전 김홍일 의원 상종 때 네. 이 여사님께서 위독하셔서 네. 우리는 겹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 의료진에서 특별 조치를 해가지고 다행히 회복을 하셨는데 네. 이제 어제 낮에 저녁 때죠. 오후에
권양숙 여사님이 병실에 문안 오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여사님 귀에다 대고 봉화에서 왔다고 막 말씀을 하시니까 의식이 없으셨는데 바로 방에 나오시니까 예. 안에서 이 여사님이 눈을 뜨고 입을 움직이신다고. 예. 그래서 함께 뛰어들어갔어요. 아하. 그랬더니 무엇인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막 입을 놀리다가 끝나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양숙 여사님도 눈물을 흘리시고 봉화로 가셨는데 네네. 어제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그 무엇인가 움직이시다가 이 가족들과 친지들이 찬송가를 부르니까 네. 함께 따라 부르려고 그 입을 놀리시다가 조용히 아주 편안하게 소천하셨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소천이라면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다 이런 뜻인데요. 네. 김대중 대통령 정부 시절에 박지원 의원께서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으셨고요. 지금까지 늘 이희호 여사의 지근거리에 계셨는데요. 가까이서 지켜본 이희호 여사 어떤 분이었습니까? 사실상 김대중 대통령님 서거 후 이호 여사님이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을 하셨고 네. 저는 이사장 비서실장을 했기 때문에 예. 대통령님 비서실장도 했지만은 이호 여사님 비서실장도 했습니다. 네네. 무엇보다도 가깝게 보신 이호 여사님은 그 자체가 신앙인이고 네. 마치 선교사처럼 항상 용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특히 북한의 어려운 우리 동포들 어린 아이들의 영양실조를 늘 염려하시고 예. 평화를 말씀하시는 그런 아주 훌륭한 여성운동가이자 인권운동가이고 김대중 대통령의 인생의 반려자이지만 네. 정치적 동지이셨다. 그리고 저희들에게는 어머니같이 그렇게 참 사랑스러운 분이셨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지원 의원께서는 김대중은 이희호로부터 태어났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제가 평상시에 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여사님의 말씀 자체가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돋보기 큰 걸 가지고 하루 종일 성경을 읽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는데 네. 그러한 말씀을 김대중 대통령님과 두 분이서 많은 의견을 교환하시는데 예. 실제로 실천은 김대중 대통령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두 분을 가깝게 모셨던 저로서는 김대중 대통령은 이호 여사님으로부터 탄생됐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 또 그런 거 한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네. 2009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서거하실 당시 북한이 곧바로 조문단을 보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남북관계에 힘써온 남북관계 개선에 힘써온 이희호 여사님 그 장례식에도 북한이 조문단을 파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조문단 파견과 관련해서 전해진 소식이 있습니까? 10년 전 네. 김대중 대통령께서 서거하셨을 때 제가 주도적으로 북한에 알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비서실과 협의를 해서 네. 알렸고 그때 당시 조문사절로 김기남 비서, 김영건 비서 겸 통전부장, 네네. 특히 대남관계 일꾼인 원동연 부부장 등이 내려왔어요. 예. 그래서 조문을 하고 국회를 방문해서 김용호 의장과 얘기도 했고 네. 그날 밤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제가 만찬을 베풀면서 예. 어떠한 경우에도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다음 일정으로 만나게 돼 있으니까 고개를 숙여라, 꿇어라. 네. 그렇게 해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예, 예.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된다. 많은 설득을 하고 네. 원동연 부부장은 제가 밖으로 불러가지고도 네. 얘기를 했는데 네. 그날 밤 당시 현인태 예. 통일부 장관과 오랫동안 얘기를 해가지고 북한으로 가는 것을 하루 연장해서 이명박 대통령을 청와대로 만났습니다. 네네. 거기에서는 참 즐겁게 반갑게 약수를 했는데 그 후로 이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했을 때 네네. 우리 이호 여사님이 방북을 해서 예. 김정은 위원장에게 조의를 표했습니다. 김정은 우리 위원장하고 또- 만난 최초의 남한 사람이 바로 이희호 여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최초로 만난 거죠. 예. 그랬는데 예. 우리 동양의 미덕은 뭡니까? 상가를 가면은 반드시 네. 우리가 상을 당했을 때도 네. 답례를 오는 것이 미덕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실 그 얘기를 오늘 아침 김현철 통일부 장관과 얘기를 하고 예. 보안을 지키기로 했는데 뭐 정치권이니까 흘러나가서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예, 예, 예. 어떻게 됐든 이 정부와 예. 김대중 평화센터 네. 그리고 사회장 예. 장례위원회 공동명의로 북한의 부고를 전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 반드시 김정은 위원장이 답례로 조문 사절을 보내셔야 된다 예, 예. 하는 것을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도 예. 북한에서 들으시기 때문에 네, 네.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오셔야 됩니다. 네. 조문단 단장이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인지 이것도 굉장히 관심이고요. 또 지금 남북 관계, 북미 관계가 경색돼 있을 때 또 이것이 하나의 그 계기가 돼서 또 대화의 돌파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해보고요. 예. 그래서 제가 김대중 대통령 조문단이 비서, 통전부장, 네. 부부장 등이 오셔서 그 네. 격을 말씀드렸지만은 네. 대통령님이 아니고 영부이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러한 수준은 안 되더라도 네. 제가 와서 강한 설득을 해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을 만났다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네. 일부러 말씀한 겁니다. 예. 지금 현재 어떤 정치적 의미를 두시지 마시고 우리 동양 관습대로 우리가 조문을 갔으면은 우리에게도 조문을 오셔야 된다. 네. 오셔서 어떠한 일이 있는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이 아무튼 답례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저는 인도적 차원에서 예. 우리 동양의 미덕 차원에서 네. 도덕적 차원에서 강조할 뿐입니다. 예. 자, 때마침 6.15 남북 정상회담 19주년 기념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 자담회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 이제 박지원 의원께서도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하늘나라에 가서 민족적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이희호 여사의 유언. 때마침 또 이 유언이 굉장히 의미를 발산하고 있는데요. 자, 이 유언이 이 남은 우리들한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앞으로 어떻게 남북 관계를 풀어나가야 할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박선석 의원이 주도하는 네. 국회 한반도 포럼에서 문정인 교수 그리고 이영성 한국일보 부사장 박지원 이 세 사람이 대담을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강조를 했지만은 이 여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언에도 남겼듯이 우리의 평화, 네. 공존과 통일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노력하자. 또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생전에도 북한의 그 아동들, 네. 또 인도적 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네. 네. 우리는 김대중, 이희호 이 두 분의 유지를 받는다는 의미에서도 인도적 교류 협력과 남북 관계가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남겨진 유언에 대한 예.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에서 다시 산이님, 이희호 여사님, 여성운동가로 민주화 투사로 평화 전도사로 오롯한 삶을 사셨는데 저희가 기억하겠습니다라고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핫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에 김용민 생각까지 더해서 리뷰합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 소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연이은 막말과 관련해 기독교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진보적 교회 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한기총 발언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말라 이렇게 당부했지요. 교회개혁 실천연대 공동대표를 지낸 박득훈 목사는 한기총이 더 이상 한국 개신교를 대표할 수 없다며 내년 총선을 겨냥한 그들의 정치 행보는 양심불량적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이런 방식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MBC 라디오 시민보의 시선집중 인터뷰 들어보시죠.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발언을 할 때는 예. 부패하고 부당한 지배 세력과 결탁하는 참여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굳이 교회가 정치 참여를 하려고 한다면 예. 정말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 그들의 아픔과 눈물과 그들의 고뇌를 온몸으로 끌어안고 예. 그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게 참된 정치 참여인데 예. 지금 한기총이나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정치 참여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억누르고 무시하고 폄훼하는 그런 세력과 결탁해서 예. 이 사회를 더 어두운 방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용민 라이브.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씨가 3년 동안 출연료를 포함해서 약 7억 원을 매니저한테 뺏겼다. 이런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서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진박 씨는 2009년에도 소속사 관계자에게 감금돼서 폭행당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었죠. 미국으로 떠났던 유진박 씨 2015년 매니저를 만나서 한국 공연을 다시 시작했는데요. 이런 유사한 피해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 성년 후견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유진박의 매니저를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서울시 장애인 인권센터의 담당 변호인 김동현 변호사가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김호성입니다와 가진 인터뷰 들어보시죠. 성년 후견이라도 받고 있으면 이제 좀 예방이 되는 측면들이 있어요. 네네. 예를 들자면 이제 유진박 씨 같은 경우에 이제 토지를 마음대로 처분을 당하셨잖아요. 제주도에 있는 네, 예. 그런 걸 이제 후견인이 동의를 해야 처분을 할 수 있고 이제 중요한 재산의 처분 같은 경우에는 후견 감독인의 동의까지 받아야 처분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네네. 이제 몇 단계를 거쳐서 처분을 해야 되니까 좀 더 안전해지는 측면도 있고요. 예. 근데 사실 후견을 받는다는 거는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자기 결정권에 대한 침해도 되는 부분이라서 예. 이제 그런 침해가 최소한으로 이루어지도록 이제 잘 후견의 내용을 결정을 해야 되겠죠. 후견에 대한 거는 이제 공공 후견 사무를 하는 곳이 있어요. 네네. 이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공공 후견 같은 거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예. 실제 피해가 발생을 했을 때는 이제 저희 같은 장애인 권익 공호 기관이나 네네. 아니면 수사 기관에 직접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제 피해를 구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네, 억울한 분들이 참 많지요. 국가안전기획부, 즉 안기부가 32년 전 발생한 칼 8582 폭파와 승객 전원 실종 사건을 대선에 유리하게 조성하려고 작성한 이른바 무지개 공작 문건. 저희 방송에서도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요. 자, 근데 법원이 비공개로 분류한 김현희 등의 체포 경위와 행적, 이것도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며칠 전에 말입니다. 안기부가 여객기 폭파 사건을 대통령 선거에 이용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 아래
작성했다는 의혹 그동안 줄기차게 제기돼 왔는데 유족들은 그 정도가 아니라 안기부가 폭파에도 관여한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유족들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사건 초기 전두환 정권의 진상조사 회피 의혹 이제 규명돼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 내용 일부 들어보시죠. 국민 앞에 공개합니다. 한국 정부는 사고 발생 32년이 지난 지금까지 칼 858개 사고 지점이 어디인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통부, 현 국토부, 항공국의 사고조사 보고서를 공개합니다. 사고 장소를 아부다비, 방콕 구간이 인도양 상공 추정, 아부다비에서 방콕 간의 거리는 5,012km입니다. 사고 지역을 특정하지 못하고 인도양 상공 추정이라니 도대체 어디서 사고가 발생했고 어디서 추락했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수색과 사고조사를 했다는 말입니까? 사고 지점을 모른다면 수색을 할 수가 없고 수색을 안 했으면 사고조사를 할 수가 없고 사고조사를 안 했으면 어떤 사고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어제 백선엽 예비역 대장을 만나서 김원봉이 6.25 남침의 주범인데 국군의 뿌리가 됐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자, 황교안 대표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백선엽 예비역 대장은 6.25 전쟁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지만 일제의 괴뢰국인 만주국의 군관을 양성하던 봉천 군관학교 출신입니다. 또 만주에서 항일투쟁을 벌이던 조선인과 중국 팔로군을 토벌했던 간도 특설대 장교로 복무해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이름에 등재돼 있습니다. 게다가 황교안 대표가 약산 김원봉 선생을 비판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 우파 인사들이 만들었던 국정역사교과서에는 김원봉 선생이 12번이나 언급돼 있습니다. 김원봉 선생을 김구 신채호 선생의 버금가게 비중 있게 다뤘던 것인데요. 자, 논란이 됐던 황교안 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김원봉이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사람들이 그 군에 뿌리가 된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것들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가 잘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봉에 대한 언급을 우리 피해자들, 그때 희생된 가족들 이런 분들 앞에서 얘기했다는 이거는 정말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장소에서 말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원봉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실체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태성님 무지개 공작으로 정권을 무지개처럼 찬란하게 만들려 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무지개 같은 사건이 된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무지개가 또 그렇게 무지개로 분절될 수 있겠네요. 예. 자,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5시 58분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씨. 네, 낮 시간 교통량이 많았던 만큼 일찍부터 퇴근 정체 시작되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계양에서 송내까지 정체고요. 더 가서 청계터널 부근 사고는 처리 작업이 마무리됐지만 하기분기점부터 정체 남아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옥천 부근과 안성 일대의 정체는 모두 작업 여파고요. 더 가서는 신갈분기점에서 죽전휴게소 사이와 판교분기점 일대, 다시 달래내국에부터 한남까지 정체입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도 먼저 한남부터 서초까지 속도 떨어져 있고요. 경기권 기흥동탄에서 동탄분기점 사이와 또 오산에서 안성 사이 정체는 모두 작업 여파입니다. 남사부근 5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황간휴게소에서 황간나들목 사이 1, 2차로에서도 작업을 하고 있어서 부근으로 서행합니다. 그 후로 영남권 노포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났는데요. 부근 1km 구간에서 차량들 더디게 지납니다. 서울시내 분당수서로 분당 쪽으로 북정부근 1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탄천 1교부터 차량들 서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는 상계교 부근에서 하는 작업 때문에 중랑교부터 속도 많이 떨어져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제가 앞서서 5시 28분을 5시 58분이라고 얘기했는데요. 5시 28분으로 정정하고 지금은 5시 29분이 지났습니다. 잠깐 인터뷰 시간입니다. 어제 오늘 인터넷 검색어에 이름을 올린 분입니다. 아주 핫한 분인데요.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 주말에 탈당을 선언하고 대한애국당으로 가겠다. 이런 예고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홍문종 의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홍문종입니다. 네, 의원님, 그 사실상 탈당을 선언하고 대한애국당 행을 예고하셨는데 어떻게 된 배경입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미 이중 당적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태극기 세력에 이미 제 몸을 담갔고 또 자유한국당 당원이면서 계속 지금 몇 개월째 거기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우리 태극기 모든 세력, 우리 뭐 애국당뿐만 아니라 지금 뭐 동아면세점에도 있고 대한문에도 있고 뭐 경북빌딩에도 있고 이 모든 분들이 하나로 합치고 한국당이 하나로 합치는 그런 빅텐트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한국당을 탈당한다 뭐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 잠시 우리 모든 그 보수 우익 세력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이 더 우리 한국당에도 그렇고 보수 우익에도 그렇고 우리 저 바깥에 있는 태극기 분들에게도 그렇고 좋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21대 총선을 우리가 승리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하는 일환으로 뭐 이런저런 일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태극기 세력을 특별히 뭐 배척을 해온 건지요? 그 좀 내막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제 태극기 세력에서 뭐 그분들이 이제 요구하는 아주 명백한 일들이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탄핵에 대해서 잘못됐다. 촛불 구태타로 규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 100번 1000번 양보해서 탄핵이 잘 됐다고 할지라도 이제 탄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 촛불에 의해서 헌정 질서가 일단은 스톱된 거 아니냐.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저 민주당에서 5년 임기 채워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선거를 뭐 뇌물죄도 없고 그리고 뭐 대통령이 뭐 국정농단한 명백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탄핵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한국당에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계속 취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고요. 그리고 뭐 사사건건이 있을 때마다 이제 대표께서 우리가 사실은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태극기 세력도 다 같이 뭉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한편 했었는데 이분이 무슨 저 바깥에서 지금 사람들이 심심하면 애플당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뭐 심심하면 사과하시고 뭐 5.18이 잘못됐다 말하면 사과하시고 뭐가 잘못됐다 하면 사과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 되느냐 이거죠. 아니 지금 막말하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김원봉을 서운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말이죠. 연평해전이나 천안함해전에 거기 그 가족들을 모아놓고선 거기다 김정은 사진을 뭐 돌리질 않나.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대통령 왜 민주당에서 문재인을 말하자면 제명해라 이런 얘기 왜 못하고 맨날 우린 사과만 하고 앉았냐. 과연 이게 야당을 이끌고 가고 우리 보수 우익을 하나로 뭉쳐서 21대 총선 대통령 선거에 이길 수 있는 우리의 그 장군으로서 우리의 대표로서 모실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엄청난 지금 있는 거죠. 뭐 후회도 있고 또 나름대로 의구심도 일어나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전에 홍문종 의원께서 다른 라디오 방송에서 태블릿 PC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실과 같은 겁니까? 대통령께서 탄핵되는 이유라는 건 명백한 거잖아요. 탄핵될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 나라를 팔아먹었습니까? 무슨 북한하고 내통을 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을 그러면 어떠나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뒤집어 씌워서 너무 대통령이 이렇게 됐다는 거는 뭐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인정하기 싫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미 외국에서도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탄핵 사유가 없었다는 거 이미 알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그것 자체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도 주저주저하는 한국당이라는 것이 좀 가슴 아픈 거죠. 근데 법원에서 1심, 2심에서 뇌물죄가 인정이 된 상황이고 지금 대법원으로 올라간 상황인데 뇌물죄가 없다는 말씀이어서. 뇌물죄로 대통령이 돈을 언제 드셨나요? 무슨 뇌물죄가 있습니까?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걸로. 삼성에서 무슨 뇌물을 받았습니까? 대통령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요. 그렇게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뇌물을 받았어요? 뇌물죄. 무슨 뭐 제3자 뇌물인가 뭔가 하고 말도 안 되는 죄를 뒤집어 씌웠는데 대통령께서 뭐 1원짜리 하나 받으셨습니까? 삼성으로부터. 일단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저 제목 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했기 때문에 그 탄핵의 적법성이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권을 가지고 가고 싶으면 5년 기다려서 대통령 뭐 이것도 잘못됐다 저것도 잘못됐다 해서 가져가면 될 일이지. 대통령을 탄핵하고 800일씩이나 감금하고 이거는 저 자유민주주의를 침범하는 국가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저 사람들이 촛불 구태타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니 여당이 그 얘기하는 논리에 야당이 그게 맞습니다로 쫓아가는 게 말이 됩니까? 뇌물죄가 인정된 건 사실이어서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대한민국당 정말 입당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한국당에게 제가 얼마 전에는 무슨 탄핵에 반대한 사람들은 뭐 다 뭐 공천에 물거리만 할 것처럼 얘기하고 말이죠. 이 혁신 대상이 돼야 되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무슨 누구를 혁신하겠다 그러고 뭐 원래 당을 지켜온 사람들이고 당이 어려울 때 당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무슨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은 무슨 혁신 대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 한국당을 바라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수많은 사람들이 뭐 지금 난리를 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신 걸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태극기 세력을 안고 가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에게 미래는 없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요. 황교안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견을 여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뭐 제가 태극기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죠. 제가 뭐 중진회의 할 때도 그렇구나 태극기에 나간다. 그리고 태극기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 좀 귀를 기울여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워낙 이제 뭐 일이 많으셔서 그런지 어쩌서 그런지 뭐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코멘트 해보신 적이 없고 아직도 뭐 심사숙고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애매모호한 태도를 일관하고 계속 그 동네 사람들이 애플당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맨날 사과를 너무 많이 한다. 사과나 하고 도대체 보수나 우리 우익이나 우리 한국당을 지킨 세력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 그리고 그분들의 심정을 그 당 대표가 당당하게 발표하고 그분들과 함께 이 난국을 돌파하겠다는 의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의심받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간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이제 저에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은 의원님 만약에 탈당을 결행하시면 동참하실 분들이 계실까요? 지금 뭐 인터넷상에 뭐 지금 당원들이 뭐 수천 명이 난리거든요. 아셔야 될 게 지금 태극기 세력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 지금 한국당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한국당이 어떻게 하고 있나 지금 보고 있는 판인데 이분들이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이 한국당을 위해서라도 보수 우익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보수 대통합을 위해서 우리가 보수 승리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확실한 길을 찾아가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뭐 지금 인터넷에 폭주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핸들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그런 평당원들의 지금 폭동이 일어난다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의견이 분분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제 황교안 대표가 어떤 요구를 수용해야 이게 그 보수 대통합도 가능하고 내년 총선 승리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뭐 지금으로 봐서는 황교안 대표가 뭐 그동안 뭐 인사를 한거나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황교안 대표의 심정을 토로한거나 뭐 이런 거를 보면은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황교안 대표한테 요구하고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한 것들에 대한 배려나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배려나 관심이 없으시다면 얼마나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 민심의 바닥에서 사람들이 그 요구하고 있고 그분들이 그 뜻을 황교안 대표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일들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 인터뷰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용 엄기용입니다. 햇빛 눈이 부신 날에 이별해봤니 비 오는 날보다 더 심해 이런 노래 가사가 떠오르는 날입니다. 석석을 불러보지요. 석석. 네, 석석 오창석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하나의 이별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이별의 연속입니다. 또 이별은 다른 만남의 시작이기도 하죠. 세상과 이별한 이희호 여사님, 지금쯤 하늘나라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셨을까요? 이희호 선생은 하늘나라서 평화 통일 위해 기도하겠다 이런 유언을 남기셨는데요. 김대중 대통령이 아마도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선생을 맞이하실 것 같습니다. 나의 동반자, 나의 영원한 동지, 어서 오시게. 미세 뉴스 보세요. 오늘의 뉴스는 1세대 여성운동가 이희호 선생 영면하십시오. 예, 대본은 다 여사로 되어 있는데 김수미 평론가가 선생이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왜요? 남성에 대해서 남사라고 표현하지 않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선생으로 저는 성별 불문하고 통일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여사라고 칭하는 게 왠지 좀 그 이희호 선생이 그동안 펼쳐왔던 그 운동, 또 이런 여러 또 사회적 공헌 이런 것들을 좀 축소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적절한 호칭이 생겼네요. 이게 그렇다고 제가 뭐 여사라는 호칭을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뒤떨어졌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에 익은 것이 굉장히 무서워서 그래서 저도 뭐 그냥 사석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희호 여사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근데 조금 의식적으로 이런 표현들이 맞는지 이런 부분을 계속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 유명한 거인 정치인의 아내로 보기에는 이 이희호 선생이 했던 역할이나 또 이분의 사회적 역할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예. 자, 이희호 선생의 유언이 오늘 공개가 됐는데 김수민 평론가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유언은 김대중 평화센터 김성재 상임이사가 발표문을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요. 이희호 선생 유언은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국민을 위해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우리 국민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합해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란다. 동교동 사저를 대통령 사저 기념관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노벨 평화상 상금은 대통령 기념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해달라라고 하는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까지 유언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예. 자, 그래요. 유족들이 모두 임종을 지키면서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다고 하는데 말이죠. 그 이희호 선생이 창천 감리교회 그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 있는 그 교회 장로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가톨릭 신자였고 또 이희호 선생은 개신교 장로였고. 예. 사실은 뭐 뿌리는 같지만은 또 다른 종교로 인식이 되는 천주교와 개신교 아닙니까? 한 집안에서 그렇게 공존이 됐다는 것도 사실 좀 놀라운 일이기도 하고요. 저도 이희호 선생이 영부인 할 때 그 부근에 살고 있었습니다. 장천교회 부근에. 일요일 아침이 되면은 막 형사분들도 보이고. 저는 일요일 아침에 일어나 있는 적이 별로 없어서 그때 좀 놀랐었어요. 누가 오시는 건가 했는데 이희호 선생이 이제 그 교회 신자였고 얼핏 생각하기로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가톨릭이어서 약간의 머리에 교란이 일어나다가 이희호 선생은 참 YWCA 출신의 개신교인이었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그렇다 해도 그 신앙적 정서가 비슷해서 뭐 다른 종교가
그 다른 종교라는 인식을 거의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신구교 통합론자에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 차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희호 선생의 그 별세 소식에 여야 할 것 없이 일제히 애도를 표하고 있어요. 네, 국회가 연일 그 책임 공방 그리고 논쟁을 이어오다가 일제히 애도를 표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는 20세기 대한민국의 위대한 여성 지도자로서 역사에 기억될 것이다. 큰 어른을 잃은 슬픔이 크다라고 논평을 냈고요. 네. 홍익표 수석 대변인 역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운동의 거목이었던 여성 지도자 이 여사의 삶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추모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다른 정당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성이 가진 포용의 미덕을 정치권에 보여줬다. 그리고 영부인을 넘어서 든든한 정치 동반자로서 이 여사의 삶은 국민과 여성에게 큰 울림을 남겨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한국당의 민경욱 대변인 역시 비슷한 논평을 냈는데요. 한국여성단체 협의회 이사, 여성문제연구회 회장 등을 맡으며 가족법 개정운동, 혼인신고 의무화 등 사회운동에도 헌신했다라고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예. 네,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 역시 고인의 필생의 신념이었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6.15 공동선언을 계승 실천하고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평화 협치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모처럼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네요. 예. 네. 모든 정파가 말이죠. 예. 그래요. 이희호 여사의 이희호 선생의 이런 소천으로 인해서 이 정치가 좀 복원됐으면 좋겠고 또 남북 관계, 북미 관계 지금 대화가 교착 상태인데 이것도 좀 해소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침몰한 허블레아니호의 인양 작업. 지금 KBS 1TV 뉴스 속보를 통해서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인양 현장. 인양이 됐어요. 예. 지금 이제 한국 기준으로는 오후 1시 30분부터 인양 작업이 시작이 됐고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선체가 수면 위로 거의 다 드러난 상태입니다. 예. 사고가 발생한 지 13일 만인데요. 작은 예인선을 동원해서 빠르게 이제 크레인까지 동원해서 수색을 했습니다. 이 선체 수색 순서는요. 조타실과 갑판, 선실 순서였는데 이 조타실에서 선장으로 추정이 되는 시신 한 구가 발견이 됐고요. 선실에서 3구의 시신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총 4명을 수습했고요. 현재 4명이 아직 실종 상태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내부를 아직 찾지 못한 상태란 얘기죠? 예, 내부에는 조금 더 완전히 들어올려서 정밀하게 수색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유, 참 배가 침몰하면은 참 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은 4분도 반드시 이 수색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져봅니다. 네. 자, 오창석 평론가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6월이 한반도에 굉장히 중요한 한 달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이번 6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를 맡고 있는 문정인 연세대 특임 명예교수가 북한이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만약 6월에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상황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기로 한 6월이기 때문이죠. 6월 말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데 최소한 일주일 전이라도 판문점에서 직접 문재인 대통령과 남북 정상회담을 원포인트로 한 뒤에 한미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6월에 한반도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뭔가 좀 많이 진전이 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네, 실제로 그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북유럽 3개국을 순방 중인데 예전에 신베를린 선언처럼 오슬로에서 오슬로 선언을 하면서 또 변화를 이미 준비하고 감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오슬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벨 평화상을 시상하는 아주 의미가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희호 선생 조문단 북측에서 보낸다면은 어떤 인물들이 올지 여기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예요. 이로써 또 대화가 복원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기대를 하게 되고 말이죠.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낮에 이 이희호 여사, 이희호 선생 이희호 선생을 모시고 있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 그래서 유족분들하고 이제 농담으로
김혁철이 오면 어떻겠는가 얘기를 했습니다.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해. 예, 농담으로 한 얘기였습니다. 유족분들도 굉장히 웃으셨고요. 그리고 북한에서 보도하기를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잖아요. 김여정 여기 있다. 김영철 여기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것은 일종의 신호일 수도 있겠다. 네. 뭐 그렇게 또 볼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정치권 소식이죠? 네,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는 소식이 일단은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패스트트랙 처리 안건에 대해서 앞으로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라고 하는 민주당 측의 안과 반드시 합의 처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자유한국당 측의 안이 계속해서 팽팽히 맞서 왔는데요. 민주당의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아마 오늘 내일 정도면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렇게 밝히긴 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변수가 돌출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이 두 특별위원회가 패스트트랙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특위이기 때문에 기한이 정해져 있고 앞으로 계속 논의를 하려면 기한을 연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입장은 합의 처리가 전제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 특위 연장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맞서고 있어서 끝까지 이 특위 연장 변수가 막판까지 남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또 정상화가 잘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러면 뭐 어느 순간 가서 합의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정의당 윤수아 원내대표 아까도 이 장례식장에서 봤는데요. 오늘까지 국회 소집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농성에 들어가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네, 윤수아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주 아니면 최소한 이번 주에는 국회가 열릴 줄 알았는데 국회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국회를 열기 위해서는 오늘 반드시 국회 소집 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했고 즉각적인 소집을 위해서 농성에 들어갈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소집 요구를 위해서 75명의 동의를 받고 있는데 아직 다 얻지는 못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해산 요청 청원이 있었죠. 네. 자유한국당 해산 요청 청원은 180만이 넘었고요.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은 한 33만 명 정도. 33만이 넘었고요. 네. 이에 대한 청와대 답변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답변자로 나섰는데요.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하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강기정 수석은 우리 정당과 의회 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했던 청원에 대한 그 입장을 밝히면서도 정부의 정당 해산 청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 갈등을 키우고 정당 정치가 뿌리 내리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청와대가 뭐 나서서 정부 입장에서 해산 청구를 정당 해산 청구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평가하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죠. 예. 박근혜 정부 때는 통합진보당 해산, 해산을 추진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이게 이제 제가 소개해서 조금 그런데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제 대법원 선고가 이틀 뒤인 13일 나온다라고 이틀 뒤입니까? 예, 이틀 그 이틀 뒤에 이완영 의원의 정치 생명이 결정이 되겠네요. 예, 가슴이 콩닥콩닥거립니다. 의원직 상실 좋아합니까?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네, 이게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성주의 군의회 군의원 김모 씨로부터 2억 4,800만 원 상당의 선거 관련 정치 자금을 불법으로 빌린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됐는데요. 1, 2심은 모두 이완영 의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대법원 선고에서 이 형이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이완영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예, 금고 이상, 벌금 100만 원 이상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될까요, 김수민 평론가? 지금 글쎄요, 이게 지금까지 1, 2심 전부 유죄로 판결이 내려져서 이게 뒤집기 어렵다는 것이 사실 그 주변에서 했던 관측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일단 대법원에서 내릴 수 있는 판결은 2심 판결을 인용하든지 아니면 뭐 파기환송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요. 파기환송되면 또 정치 생명이 일부분 연장이 되는 것이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다면 뭐 기사회생하는 거나
다름없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않아서 네. 참 이 불면의 밤을 보내겠어요. 이완영 의원. 자, 김수민 평론가. 여론조사 관련 소식 하나 더 짚어볼까요? 네, 여론조사 관련 소식이기 때문에 제가 많은 것들을 불러드려야 됩니다. 10일 한국일보가 창간 65주년을 맞아서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일단 여론조사 개요부터 말씀드리면 6일 7일 실시가 됐고 95% 신뢰 수준의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 전화면접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지지층 중에서 떠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과연 돌아왔는지 그리고 민주당에 새로 유입되었던 지지층 중에 얼마가 남아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조사입니다. 주목되네요. 네, 자유한국당을 이제 탄핵 사태인 2017년 2월 24일, 25일에 지지했었던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본 것인데요. 현재도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그러니까 탄핵 사태 이전에 비해서 59.7%이면서 탄핵 전국대 이루어졌던 조사에 비해서는 또 2배 많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새누리당 지지층, 옛날 새누리당 지지층의 3분의 1만 탄핵 직후에 남아 있었다가 다시 한 3분의 1이 추가로 돌아오면서 3분의 2가 복원되었지만 나머지 3분의 1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민주당의 경우에는 2017년 2월 24일, 25일에 그 자기 지지층 중에서 새롭게 유입된 지지층이 30%를 조금 넘었는데 이달 초 조사에서는 24.8%로 좀 줄어든 그래서 새로운 민주당 지지층이 약간 빠져나간 그런 추세가 이번 조사에 나타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민의 한수. 네, 방금 소식에 연달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닭 한 마리, 한국당의 전어는 무엇인가? 자, 서기 한수. 네, 대통령의 영부인보다는 이희호로 기억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세 뉴스 보세 김수민 오창석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부 마무리하고요. 6시 5분 2부에서 돌아옵니다.